안녕하세요. 아들 덕에 호강하고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혼여행에 간 아들을 잃을 뻔한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주변에서 저한테 이 일은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해서 사연으로 쓸 결심을 했어요.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보고 꼭 피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겪은 아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들은 28배 대학 동기들이랑 IT 회사를 창업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밤새워 일하고 끼니도 못 챙겨 먹고 2년 가까이 회사에서 먹고 잘 정도였죠. 그런데 고생 끝에 6년 만에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회사 가치가 500억을 넘었고 우리 아들 지분만 100억이 넘었답니다. 아들이 자수성가한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해냈어요. 우리 회사 투자 받았어. 이제 엄마 고생 안 해도 돼. 그날 아들이 집에 뛰어들어오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성공에 한편으론 걱정도 됐죠. 주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어서 엄마는 오히려 걱정이다. 사람들이 이제 너를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 항상 조심해. 엄마, 제가 바보예요?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서연이라는 아가씨였는데 단정한 외모에 첫인상은 참 괜찮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준혁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요리도 정말 잘하시고.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도 다 했구나. 어서 들어와, 차 한잔 하자. 2년 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딱히 진지한 관계는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개가 늦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둘이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난 언제쯤 보여주려나 기다리고 있었어. 2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결혼까지 갈 인연은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보니 참 좋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4번이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4번이나? 무슨 문제가 있었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서연이가 자꾸 제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요. 제가 살짝 손가락을 베거나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내가 있어서 오빠가 다치는 거야.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고 자책하고 헤어지자고 그랬거든요. 어머나,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그게 네 탓이야. 그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다치거나 아프거나 일이 많아서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어린 나이에 많은 일을 겪었나 보구나. 봐, 우리 엄마도 자기 탓 아니라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절대 안 그래. 이상하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꼭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오빠도 혹시나.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다시 만나면서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도 더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요. 장모님이 서연이 설득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서연이한테 있었던 일, 편견 갖지 않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아가씨 같아서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4번이나 헤어짐을 반복했다니 그 부분 하나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혼자 계시죠? 어머, 서연이구나. 그래, 다 회사 가고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이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오빠가 대신 말해주겠다는데 직접 얘기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속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긴장했죠.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넌 그걸 알고도 만난 거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헤어지기도 싫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나이도 어린데 참 속이 깊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저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고해성사하러 온 것 같았죠. 처음 만난 사람은 대학 때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가족 문제로 우울증이 심했어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챙겨주고 같이 있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온 사이에 유서를 남기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일을 겪고, 두 번째 만난 사람도 비슷했어요. 사업 실패로 우울증이 왔는데 저는 처음에 먼저 떠난 사람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도 떠났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9 밖에 안 된 애가 두 사람을 자살로 잃었다니 말이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자꾸 불행을 가져온다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두 사람 다 저랑 만나고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됐나 봐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그래서 오빠 같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과분한 사람인 것도 잘 알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어서 정말 놓치기 싫었어요. 그치만 제가 옆에 있으면 혹시나 불행해질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자꾸 헤어지자고 했던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아들이 다치기만 해도 자기 탓을 할까 싶어서요. 서연아, 그런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우울증은 병이고 그건 그 사람들 선택이었잖니. 절대 네가 자책할 일이 아니란다. 그리고 지난 일은 이제 다 잊으면서 살아. 정말 그랬을까요? 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너는 그들을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랑은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저는 서럽게 우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따뜻하게 위로했답니다. 좋은 일만 생각해. 잊어버려. 지난 일은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지. 감사해요. 어머니한테 다 털어놓으니까 편해요. 어머니한테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힘든 이야기 해줘서 나도 고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조차 저를 안심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며칠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는 경찰로 30년간 일하고 작년에 퇴직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미수가 요즘 잘 지내? 얼마 전에 준혁이 인사하고 갔다. 오빠,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별일 없지? 나야 뭐 퇴직하고 매일이 일요일이지. 그런데 준혁이는 정말 결혼하는 거야? 응, 곧 상견례야. 그것 때문에 나까지 바빠 죽겠어. 며느리를 잠깐 봤던 오빠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미수가, 준혁이가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해서 좀 걱정된다. 믿을 만한 사람인 거지. 둘이 2년 넘게 만났는데 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 특히 결혼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사 왔을 때 잠깐 보긴 했는데 참해 보이긴 하더라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볼까? 방법이 있어? 오빠 말에 저도 솔깃했죠. 그런데 아들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어서
다시 말을 바꿨어요. 아, 아니야. 오빠, 괜찮아.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은 것 같긴 한데 좋은 아이야. 그때 아들이 제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버럭 화부터 내는 거예요. 엄마, 지금 삼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알아본다니요? 뭘요? 아니야. 그냥 너 결혼한다니까 어떻게 잘 돼 가는지 안부 묻는 거야. 삼촌이 서연이 알아보겠다고 했잖아요. 목소리 다 들렸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번에 엄마한테 편견 갖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그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네요. 평소엔 순하디순한 성격인데 말이죠. 엄마도 그래요. 서연이 이야기 다 들었으면서 그걸 듣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사람 둘을 잃고도 다시 저를 만나서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 알아. 자기보다 저를 더 걱정한다고요. 더는 말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아들이 자고 난 후에 몰래 오빠한테 전화했죠. 오빠, 아까는 준혁이가 옆에 있어서. 근데 솔직히 나도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해. 그 애가 만난 사람 둘이나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하더라고. 조용히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뭐, 2명을 다 자살로?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딱하긴 한데 걸리기는 해. 근데 준혁이한테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은 이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어진 상견례 날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돈은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업 탓인지 화장도 진하고 말이 참 많은 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잘생긴 얼굴 한번 제대로 봅시다. 관상도 돈을 부르는 얼굴이네. 귀 모양도 그렇고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나보네요. 하하. 그나저나 회사 가치가 500억이 넘는다면서요? 내 팔자에 이런 사위를 다 보게 생겼네. 솔직히 첫 만남에 돈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남편도 그 말이 내심 불편했는지 눈치를 보더니 화제를 돌렸죠.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 됐죠. 돈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어색한 분위기에서 사돈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돈, 그런데 요즘은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재산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류 처리도 복잡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결혼식 하고 나서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던데. 아이고, 모르는 소리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먼저 해요. 특히 우리 강서방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먼저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아니, 엄마가 사위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요즘 젊은 사업가들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고 나는. 아, 미안해요. 주책이죠? 제가 직업이 보험 설계사다 보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뿐 아니라 상견례 내내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가족 병력이 어떻고, 보험의 중요성이 어떻고, 특히 생명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죠. 무엇보다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마치 보험 팔러 온 사람처럼 구는 게 불편했어요. 우리 서연이 아빠도 사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32밖에 안 된 여자가 혼자 됐으니.
애 혼자 키우기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보험 든 게 있어서 살았어요. 그때 보험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죠. 엄마, 이제 보험 얘기는 그만해요. 며느리는 대화 주제가 걸리는지 사돈을 쿡 찌르더라고요. 하지만 눈치를 아무리 줘도 사돈은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아, 그래. 미안. 그런데 우리 강서방 앞으로 보험은 많이 들어놨겠죠? 아무래도 대표니까. 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몇 개 있기는 해요. 다행이네. 신혼부부 보험은 혜택이 정말 좋아서 놓치면 손해인데. 보험 이야기가 다 끝나가나 싶더니 뜬금없이 신혼여행 얘기를 꺼내더군요. 두 사람 신혼여행은 최대한 멀리 가는 게 어때?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한 달 정도 푹 쉬다 오면 좋잖아. 아, 내가 아는 여행사에서 할인도 해줄 수 있다던데. 그래, 이 기회에 좋은 데로 다녀와. 아유, 그럼요. 그래야죠. 신혼여행만큼 여행하기 좋은 기회가 또 없죠. 아들은 난감해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일주일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에 사돈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아, 그래. 멀리 갈수록 좋을 텐데. 오지로 가면 완전히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더 좋다던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 기회에 푹 쉬고 회사 연락도 잠시 끊고. 엄마, 그만해요. 오빠가 회사 대표인데 어떻게 연락을 끊고 가요? 며느리가 말렸지만 사돈은 계속 아쉬워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혼인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고 보험 얘기만 하고. 직업이 보험 설계사니까 그런가 보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래도 첫 만남에 돈 얘기를 대놓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좀. 요즘은 다 현실적이잖아. 그리고 준혁이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반응이 더 솔직하고 좋지. 남편은 늘 그래요. 뭐든 좋게 생각하려고 하죠. 근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며느리 사연부터 사돈까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사돈이 며느리랑 저녁을 먹자고 했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저만 혼자 와 있고 사돈과 며느리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몇 분 뒤에 사돈이 뒤늦게 와서 정신없이 또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사돈, 오셨어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근처에 고객 만나다가 와서. 조금 늦었네요. 아무래도 고객 관리가 저한테 생명이다 보니. 호호, 절대 약속에 늦는 사람 아닌데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맛있는 저녁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저도 금방 도착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사돈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돈, 신혼여행만큼은 제가 선물하고 싶어요. 네? 그런 큰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에이, 사돈도 참. 제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어디가 좋은지도 다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꼭 제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서연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딸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애한테 신혼여행만큼은 꼭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사돈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돈, 제가 몰디브 리조트 BP예요. 전에 5번이나 다녀왔거든요. 보험 인센티브 여행으로요. 그래서 특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어디가 좋은지도 다 알아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또 우리 강서방이 능력이 좋아서 다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그때 며느리가 와서
사돈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죠. 엄마, 저 오면 같이 하시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사돈의 행동이 늘 불안한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사돈이 딸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아, 신혼여행 얘기 엄마가 선물하기로 했어. 너한테 저번에 말했잖아. 며느리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제 얼굴을 보며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돈, 특히 허니문 스위트룸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20층 높이의 발코니에서 보는 뷰가. 죽여준다니까요? 거긴 높은 층이 그래서 비싸요. 특히 5일째 되는 날 일몰은 정말 장관이고. 사돈, 보세요. 얘가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요. 며느리가 쏘아붙이는 말투로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 죽여준다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말 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말 가려서 하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 죄송해요. 제가 말버릇이 좀 거칠어서 많이 못 배워서 그럽니다. 아, 아니에요. 한마디 말에도 모녀 사이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여튼 신혼여행은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돈. 항공권도 비즈니스석으로 끊을 거고 호텔도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그 후로도 사돈은 신혼여행 준비를 도맡아서 모든 걸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고집했죠. 아들은 장모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느끼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것도 찜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사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사돈은 그 틈을 못 참고 보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신혼부부 종합보험인데 정말 좋아. 특히 회사 대표면 꼭 들어야지. 장모님, 이미 보험이 여러 개 있어서. 이건 달라. 부부가 같이 가입하면 혜택이 엄청나거든. 보장 금액도 크고 10억까지 나와. 아들이 난처해하며 말했죠. 근데 매달 나가는 금액이 많기는. 보험료는 내가 1년치 다 낼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자네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데 이 정도 보험은 기본이지. 안 그래? 이 일 하다 보니까 좋은 건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제 우리 한 식구잖아. 평소에 사돈 말은 무조건 반대만 하던 며느리까지 거들었어요. 엄마 마음이니 받자.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1년치 보험료도 내주신다잖아. 제가 가서 껴들어 볼까 싶기도 했지만 아들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었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청담동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렀죠. 아들 회사 직원들도 많이 왔고 투자자들,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까지 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죠. 신부 측 하객이 너무 적었어요. 겨우 10명 남짓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 사돈의 고객들처럼 보였어요. 사돈, 서연이 친구들은 안 보이네요. 대학 동창이나 직장 동료들도 없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사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워낙 내성적이라. 그리고 우리 사위가 좀 잘났나요? 괜히 돈 많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까봐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그 말에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저도 예전 힘든 일 때문에 친구들이랑 연락 끊고 지냈어요. 사람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혼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부케를 던질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뒤돌아서서 부케를 던지려는 순간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의미심장한 말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오빠가 저를 조용히 한쪽으로 불렀어요. 뭔데? 오빠? 표정이 왜 그래? 호텔 로비에 있던 소파에 앉자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후배한테 부탁해서 알아보고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좋은 날이니까. 왜? 뭐가 있는 거야?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준혁이 신혼여행 가는 동안 계속 연락하고. 아무튼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나도 그동안 좀 더 파볼게. 오빠는 습관처럼 쓰는 말이었지만 파보겠다는 말은 오빠가 사건을 다룰 때나 쓰는 말이었죠. 그 말을 며느리에게 쓰고 있는 걸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신혼여행 출발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사돈도 나와 있었죠. 우리 예쁜 부부 잘 다녀와라. 몰디브 날씨가 정말 좋을 거야. 진짜 환상이지. 장모님이 다 준비해 주신 덕분이죠. 감사드려요. 대신 제가 좋은 선물 사올게요. 아이고, 빈손으로 와도 돼. 나한텐 자네가 선물인데. 사돈이 흐뭇한 표정을 짓다 말고 며느리를 옆으로 불러 뭔가 속삭였어요. 멀리서 보였지만 입모양으로 둘의 대화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꼭 연락해. 알았지?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리고 사돈이 다가와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죠. 허니문 스위트룸 발코니가 정말 높아요. 한 20층 정도 되나? 거기서 보는 뷰가 정말 죽여준다니까요. 특히 일몰 때는 정말. 내가 괜히 선물한 게 아니란 걸 가보면 알 거야. 엄마, 또 죽여준다느니 그런 말 좀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해준 말 때문인지 저는 둘의 대화보다 아들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에이, 엄마도 신혼여행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래도 특히 높은 곳 조심하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 나 너무 불안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어린애도 아니고 잘 다녀올 거야.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겨우 잠들었는데 그 꿈을 꿨어요. 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죠.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 애처롭고 생생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행히 신혼여행 이틀째 오후 3시쯤 아들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보세요. 이게 허니문 스위트룸이에요. 와,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니? 피곤하진 않아? 화면에 비친 방은 정말 영상으로 봐도 환상적이었어요.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네, 어제는 스노클링하고 오늘은 스파 받고 와서 피로도 싹 풀었어요. 음식도 맛있어요. 아, 잠시만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화면을 돌리자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나중에 꼭 같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네. 어머니, 끊지 마세요. 잠시만요. 오빠, 발코니 나가서 경치 좀 보여드려. 정말 멋있거든요.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발코니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안 되겠다.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진짜 30층은 되는 것 같은데 난간도 너무 낮고. 오빠는 남자가 무슨 겁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자세히 보여드리라니까. 위험해서 안 돼. 엄마, 내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어요. 정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답니다. 그럼 나중에 보여드려야겠네. 어머니, 나중에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특히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들이 발코니에서 떨어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밀고 있는 꿈이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의 절규가 너무 생생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차가 있어 망설이다 메시지를 보냈죠. 아들,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꿔서. 별일 없지. 읽음 표시가 바로 떴어요. 새벽인데도 깨어있나 싶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지나서도 아무런 답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절 안심시키려고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리고 오후 5시쯤 되어서야 아주 짧은 답장이 왔어요.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스노클링 가려고요. 아무리 봐도 그 문자는 평소 아들 답장이 아니었어요. 말투도 딱딱하고 엄마라는 호칭도 없고 자주 쓰는 이모티콘 같은 것도 없었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죠. 서연아, 준혁이 좀 바꿔줄래? 지금 수영장에서 노느라 정신 없어서요. 대신 제가 전화 받은 거예요. 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늘 다정한 말투로 말하던 애가 아니었죠.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줄래?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돼서. 갑자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전화하시면 저희 둘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신혼여행까지 왔는데 며칠만이라도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가 무슨 어린 애도 아니고. 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 미안하다. 눈치 없이 연락을 자주 했나 보구나. 준혁이가 괜찮은지만. 저희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연락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일정이 바빠서 연락 못 드려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바로 오빠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 너무 불안해. 준혁이가 문자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왜? 뭐라는데? 문자 답장이 평소랑 달라.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계속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 미수가 내일 4일째지? 그럼 모레가 5째 일째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다. 도저히 전화로는 말 못하겠다. 일단 연락은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전화 오면 무조건 받아. 오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다 얘기해줄게. 오빠 말에 더 불안해졌어요. 저만 모르는 일을 오빠는 아는 눈치였지만 계속 말해주길 꺼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하던 그 날이 됐어요. 정확히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3시였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엄마. 희미하게 들리기는 했지만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숨소리가 거칠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준혁아,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엄마, 나 죽었다고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들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대답도 크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준혁아, 너 지금 어디야?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니.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자세한 얘기 못해요. 서연이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응? 계속 수면제 탄 와인을 먹이려고 해. 안 먹으니까 화내고. 그리고 서연이 핸드폰을 봤는데 그때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을 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비명소리. 꿈에서 들렸던 소리가 그대로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안 돼! 하지 마! 제발! 준혁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아무리 아들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저는 그 즉시 112에 전화했어요. 제 아들이 몰디브에서 위험에 처했어요. 아내가 죽이려고 해요. 제발 구해주세요. 어머님, 침착하세요. 몰디브라고요? 해외는 저희가 출동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에 연락을... 그럼 빨리 외교부 번호 알려주세요. 전화가 끊겼다고요. 외교부 긴급 한라인으로 전화해서 제가 들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일어나요. 준혁이가 지금 위험해. 뭐? 무슨 소리야? 당신 또 꿈꾼 거야? 꿈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준혁이 살릴 수 있어. 비몽사몽으로 옷을 대충 걸치고 남편과 함께 공항으로 갔어요. 오로지 아들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오빠에게 울면서 연락하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수가, 그래, 이제 말해야겠다. 내가 후배 형사한테 부탁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서연이라는 그 애 말이야. 5년 전에는 박정아라는 이름으로 결혼했었어.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신혼여행 중에 남편이 투신 자살했대. 뭐라고? 그것뿐이 아니야. 3년 전에는 장민아라는 이름으로 또 2번째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은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었는데 역시나 신혼여행 중에 똑같이 투신 자살했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사실이구나. 오빠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정말로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랐답니다. 오빠, 그럼 그년이 우리 준혁이도 지금... 말을 끝맺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악마와 함께 있다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다음 희생자는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어서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 조회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와 준혁이를 생각하면서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한 시간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강남 정신과 병원 3곳을 돌았어. 후배 형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협조를 구했더니 다행히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다들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더라. 뭘 기억해? 한 병원 간호사가 이러더라고. 그 여자 특이했어요. 환자도 아닌데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대기실에 앉아있고 처음엔 동생 문제로 상담 온 줄 알았는데 정작 동생은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야. 자기가 대신 알아보러 왔다고만 하고. 그럼 병원까지 가서 뭘 했대? 우울증 환자들하고 대화를 나눴대. 특히 젊은 남자들.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하면서 접근했다고. 한 간호사는 이상해서 주의 깊게 봤는데 환자들 연락처까지
받아가는 걸 봤대. 얼굴도 예쁘장하니까. 그런 게 통했을 수도 있지. 순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우울증을 앓았다는 말. 모든 게 계획적이란 생각이 들었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물색했다는 게 가장 소름 끼쳤어요. 일부러 그럼 접근을 한 거네? 아마도. 그리고 한병원 원장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 5년 전에 자살한 남편은 그 사람이 자기 병원 환자였는데 치료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긴 후로 병원을 안 왔다고. 그래, 막았겠지.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맞아. 의료법 때문에 자세한 건 못 알려줬지만 원장이 그 환자는 호전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그렇게 떠났다면서 자기가 더 안타까워 하더라. 오빠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서연이가 사용했던 가명들을 추적해 봤어. 성도 다 다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분까지 위조한 거야? 그것보다 더 교묘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 신분을 도용한 거야. 모두 어릴 때 사망한 아이들 이름이었어. 김정숙이 보험 설계사 일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그렇게 악용한 거지. 이 일이 여러모로 도운 거야.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인간들이 그동안 온갖 범죄자란 범죄자를 다 만나왔던 오빠였는데 이상하게 가족 일이라서 그런지 이 말을 전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수가 침착해.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가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두 사건 모두 수사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자살 처리됐어.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뭐가 또 있는데. 김정숙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두 사건 모두 관련되어 있어. 생명보험금이 각각 5억이고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였어. 그리고 2명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우울증 환자였으니 타살 의심 없이 사건이 종결로 끝난 거야. 오빠, 근데 우리 준혁이는 우울증이 없잖아. 준혁이는 건강한 애라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아들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 목소리는 단호했죠. 미수가 이건 정말 악마 같은 범죄야. 약한 사람들을 노려서 더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걱정이야. 이번엔 수법을 바꾼 것 같아서. 준혁이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노리고 있겠지. 전 남편들은 신혼여행 5일째에 다 죽었어. 호텔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오늘이 며칠째지. 나흘째. 그럼 내일이. 아니야. 오빠. 아닐 거야. 제발.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오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김정숙이 몰디브를 5번이나 갔다고 했어. 보험 인센티브로. 충분히 가능하지. 뒤처리할 게 필요했을 수도 있고 가족까지 해쳤으니 무서울 게 없지. 가족을?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발. 제가 거의 울부짖듯이 말하자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서연이라는 애 아버지도 15년 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대. 그 당시에도 거액의 보험금이 있었고 김정숙이 그때부터 보험 설계사를 시작한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죠. 이 모든 게 한 가족의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가족까지 보험금 때문에. 죽인 인간들이면 남이나 다름없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더 쉬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까를 생각하니 참담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보더니 속도를 더 내주셨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절박하게 보였는지 표정만 봐도 급박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였어요. 다행히 몰디브행 직항 비행기가 아침 8시에 있었죠.
표를 끊고 기다리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잡아주지 않으면 주저앉을 정도로요. 준혁이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만약 우리가 너무 늦으면, 혹시 늦어서,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출발 직전에 외교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빠도 인맥을 동원해 연락을 취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현지 대사관에 연락했고 몰디브 경찰이 호텔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곧 소식이 올 거예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최대한 협조 부탁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준혁이를 지켜주세요. 비행기에 올라타자 아들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첫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오던 날, 그리고 회사가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수 있다면서 기뻐하던 날. 그런 아들을 절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 손을 꼭 잡고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몰디브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강준혁 씨, 부모님이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무사한가요? 직원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자세한 건 현장에 가서 일단 서두르시죠. 그 애매한 대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사하다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설마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호텔까지 가는 30분 동안 전 계속 중얼거렸어요. 살아있어. 우리 준혁이는 살아있어. 꼭 살아있을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 살아있을 거야. 우리 아들 강하잖아. 호텔에 도착했을 땐 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입구에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경찰이 와 있으니 무슨 사건이 터지긴 터졌나 싶더라고요. 혹시 누가 떨어졌대요? 한국 사람이래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준혁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거의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12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또 다른 경찰들이 있었고 1204호 앞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사건 현장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그게 보이는 순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요? 엄마. 그런데 사건이 터진 방이 아닌 바로 옆방에서 제 아들, 준혁이가 걸어 나왔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몸은 수건으로 말고 있긴 했지만 크게 다친 데는 없어 보였죠. 저는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들이 가까워 오자 전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들 품에서 계속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새끼, 준혁아, 됐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를 달래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그만 울어요. 아니야.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머리는 왜 다쳤어?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빨리 경찰을 불러주셔서 살았어요. 정말 엄마 아니었으면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가 왔잖아. 평소 감정 표현이 없던 남편도 우리를 꼭 안았어요. 세 식구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 식구가 조금 진정된 후에 호텔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도 다정했고 이틀째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서연이가 자꾸 발코니로 나가자고 했어요. 경치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나가면 저를 난간 가까이 서라고 하고 뒤에서 안아주는 척하면서 미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이고 위험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심장아. 아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자꾸 장난이라면서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쪽엔 나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남자가 겁이 많다고 하고 난간에 기대서 사진 찍자면서 밀치고 그래서 제가 위험한 장난 그만하라고 정색하니까 자기를 못 믿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나쁜 년이 정말 제가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려는 걸 남편이 말렸어요. 그리고 계속 와인을 마시라고 권했어요. 제가 술을 잘 못하는 거 아는데도요. 아들 이야기 중에 경찰이 끼어들었어요. 그 와인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정말로 마셨다면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발코니로 옮겨졌다면 경찰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들은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룸서비스로 와인을 시켰는데 서연이가 화장실에 그걸 들고 들어갔다 오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빛에 비춰보니까 하얀 가루 같은 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시고 화분에 버렸죠. 그래도 이런 일까진 생각도 못 했어요. 잘했어. 그래, 정말 잘했다. 와인 안 마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우리 사이에 믿음도 없냐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달래느라 마시는 척하긴 했어요. 그걸 마셨다고? 순간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마시고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서연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몰래 눈을 뜨고 봤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메모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 수 없어요. 사업 실패와 스트레스로 너무 힘듭니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악마 같은 것. 제가 몸을 떨자 아들이 지그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장모님이랑 한패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다 알아보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모아놓은 화면을 보며 저는 인간 탈을 쓴 괴물을 마주할 수 있었네요. 자기 딸한테 보낸 문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었어요. 실수하지 마.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해. 실패하면 너도 각오해. 시간 더 끌 필요 없이 5일 안에 끝내.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서 내용 잘 쓰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구나. 이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었어요. 문을 잠그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서연이가 깨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서 달 구경하자고 자꾸 또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문까지 부수려고 하고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서 옆방 발코니로 넘어간 거예요. 뭐, 12층에서? 너 다치면 어쩌려고. 죽을 것 같았거든요. 같이 있는 게 이젠 너무 무서워서. 발코니 난간을 타고 옆으로 가는데 밑을 보니까 정말 한 발만 헛디뎌도 떨어질 것 같은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것 같아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친 짓이야. 그런 위험한 짓을. 엄마, 근데 더 무서운 건 서연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경찰이 말했어요. 운 좋게도 옆방이 비어 있었고 발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발견된 거죠. 아니,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여자부터 잡아야죠.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요? 걔가 하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경찰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호텔 CCTV를 확인해 보니 모든 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발코니로 유인하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아들이 그걸 거부하자 화를 내는 모습, 그리고 작은 약병에서 가루를 꺼내서 와인병과 함께 화장실로 들고 가는 모습까지 똑똑히 찍혀 있었죠. 너무 끔찍해서 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서연 씨 가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여러 봉지.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네요. 이날만을 노린 거라고요. 그때 한국 대사관 직원이 들어왔어요. 김정숙 씨도 한국에서 체포됐다고 지금 연락 왔습니다. 정말요? 네, 강준혁 씨. 어머니가 신고하자마자 바로 출국하려던 걸 공항에서 잡았답니다. 집 압수수색도 했는데 김정숙 씨 집에서 위조 신분증, 대표 통장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한국 돌아가시면 아드님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묻더라고요. 그 둘이 모녀 사이는 맞습니까? 몇 명이 당한 거예요? 그 말에 아들이 뭔가 생각난다는 듯 말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잡혀가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자유라고. 경찰이 무언가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취조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서연 씨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세뇌당하고 협박받으면서 자란. 그래도 내 아들 죽이려던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대로 벌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피해자든 아니든 범죄는 범죄니까요. 한국으로 송환되면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을 옮겨서 묵었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머리 상처도 깊지 않아서 며칠이면 나을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아들이 추가로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증거가 될까 싶어 모았는데. 증거?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숨겨둔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죠. 녹음 파일을 자세히 들어보니 며느리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기 싫어. 엄마, 제발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아들이 갸우뚱한 표정으로 듣는 절 보며 설명했어요. 처음엔 그냥 악몽 꾸는 줄 알았는데 매일 밤 비슷한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녹음해둔 거예요. 다음 파일은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못하겠어.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통화가 끝난 후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미안해, 준혁 씨. 정말 미안해. 나도 살고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걸 들은 아들이 참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서연이도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조심했죠. 그리고 동영상인데 이것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찍어뒀어요. 동영상에는 며느리가 아들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죠. 여권을 찾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신분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여권부터 호텔 금고에 숨겼죠. 차라리 그때 왔어야 하는 건데. 그래, 똑똑한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그리고 엄마, 호텔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한국말 하는 직원이 있어서 몰래 쪽지를 써서 주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화장실도 같이 가자고 하고 잠시도 혼자 두지 않더라고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들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핸드백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는데 거기엔 여러 종류의 약봉지가 보였어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신혼여행에 왜 이렇게 많은 약을 가져왔을까? 해외여행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모두 수면제 종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경찰도 감탄했어요.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하셨네요. 이 증거들이 있어서 더 빠르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아유, 정말요? 그것들 제대로 벌 주세요? 형사님?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메일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그날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적어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제 메일로 보내놓고 있었어요. 엄마, 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행동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도망치거나 연락이라도 하지.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핸드폰도 계속 못 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잠꼬대하면서 우는 걸 보니까 안쓰러워서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4일째 밤에 유서까지 쓰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 모든 증거들 덕분에 재판에서 며느리와 사돈의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서연이를 믿고. 아니야. 사랑했으니까 믿은 거지. 그게 네 잘못은 아니야. 엄마라도 다 믿어주고 싶었을 거야. 그래도 삼촌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셨는데 제가 화까지 냈잖아요. 엄마 말도 안 들었고.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해.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엄마가 바로 행동해주지 않았으면 전 정말 그만. 그런 생각하지 마. 빨리 떨쳐버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추가 진술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거든요. 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뻔뻔한 그 여자, 잠시나마 며느리였던 그 낯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수갑을 찬 채로 취조실에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화장이 지워진 얼굴은 초췌했지만 오히려 가장 얼굴이 편안해 보였달까요. 어머니. 저를 보더니 면목이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어머니야. 그렇게 부르지도 마. 뻔뻔한 년. 정말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 지금 와서 무슨? 너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거야. 어머니 심정 이해해요. 당연히 제가 죽이고 싶을 만큼 밉겠죠. 이해를 해. 너 살아도 죽는 거나
다름없이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라. 그래도 이건 믿어주세요. 준혁 씨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했어요. 어머니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로요. 같이 지내다 보니 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서 제가 겪은 일 다 말씀드린 거예요. 4번이나 헤어진 것도 오빠한텐 이런 짓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해?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안 하면 저도 죽이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저도 아빠처럼 될지 모른다고. 그런 일 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15살 때 아빠가 죽은 게 엄마 짓인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전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어디 가든 찾아낼 거라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엄마가 그 말을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며느리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제 눈엔 이런 끔찍한 일을 함께 꾸민 똑같은 괴물이었니까요. 하지만 그 눈에 비친 공포는 진짜인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남편, 정말 우울증이 심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우리가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죽였다고?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정말로 자살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유서를 조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공범이라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는 엄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이미 공범이 됐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런데 준혁 씨는 달랐어요. 끝까지 절 믿어주고 너무 밝고 건강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시켜주고 죽이려고 한 거야. 아니요. 사실 전 일부러 실수하려고 했어요. 준혁 씨가 눈치채도록요. 그래서 자꾸 발코니 얘기도 하고 수상하게 행동하고 차라리 도망쳤으면 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 짜고 친 걸 모를 줄 알아. 정말이에요. 와인에 타서 가루가 보이게 한 것도 제발 눈치채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감시하고 있어서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김정숙이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자유예요. 감옥에 가도 김정숙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해방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 이야기 듣고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려 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 꼭 들을게요. 삼촌 말도 듣고, 그리고 연애할 때도 신중하게 할게요. 그래, 나쁜 일은 잊어버리자.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엄마는 서연이 불쌍하지 않아요? 솔직히 조금은 불쌍한 마음은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진 않았어요. 불쌍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선택은 본인이 한 거니까. 기회는 많았잖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며느리의 전남편 유가족들도 왔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자살로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제가 아들 찾으러 갔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죠. 한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강준혁 씨 어머니시죠? 네. 아드님이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5년 동안 아들이 나약해서 자살한 줄만 알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부럽네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찾을 수 없었고요. 그저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을 뿐이에요. 뒤이어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김정숙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친딸을 범죄 도구로 이용한 점,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통해 저지른 그간의 일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며느리도 이 일에 오랜 시간을 가담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점, 평생 협박과 감시에 시달린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자살 성향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선고를 받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염없이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 개발하는 게 있다면서 예전처럼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제가 요즘 개발하는 앱이 있어요. 결혼 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죄 이력이나 수상한 점을 찾아내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아픔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되는 걸 보니 대견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밥상에 둘러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엔 같이 산책도 하고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진짜로 알게 됐어요. 아들은 한 번씩 그 일이 떠오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절대 운이 아니야. 엄마의 사랑이지. 엄마는 언제나 너를 지켜줄 거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직감. 그것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은 모든 분들께 한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혹시 기분 나빠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망설이지 마시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눈 감지 말고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